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흔히 마주치는 초콜릿.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0년 전만 하더라도 초콜릿은 씹어먹는 간식이 아니라 카카오에 고추를 갈아서 팍팍 넣은 전사들의 매운맛 에너지 드링크에 가까웠죠. 도대체 지난 5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걸까요? 화폐로 쓰이던 아즈텍 제국 시절부터 기괴한 만병통치약, 주교 독살 사건, 그리고 런던을 경악시킨 벽돌가루 첨가 사기극까지 초콜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적도 근처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자라던 카카오는 어떻게 된 건지 중앙아메리카로 이동했고 기원전 1500년경 올메크 문명이 경작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후 마야 문명과 아즈텍 제국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카카오콩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아즈텍은 정복지에서 카카오콩으로 세금과 조공을 걷었고 결혼 선물로도 오가는 등 화폐로 사용했죠. 당시 사료에 따르면 카카오콩 4알로 토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등 카카오는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진짜 돈으로 쓰였다는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기원전 1세기경 발베르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위조 카카오 콩입니다. 교환 가치가 없었다면 굳이 가짜를 만들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비싼 돈을 어떤 방식으로 먹었을까요? 처음 재배를 시작한 고대인들은 쓰고 가공이 힘든 카카오콩 때문이 아니라 카카오의 과육으로 술을 만들기 위해 재배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즈텍 사람들은 이것으로 음료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카카오콩을 볶아 가루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푼 다음 고춧가루, 바닐라, 꿀, 그리고 붉은색을 내는 아나토 씨앗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옥수수 가루로 걸쭉함을 더한 뒤 그릇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거품을 잔뜩 냈죠. 이것이 바로 붉고 쓴 고대인들의 에너지 드링크 쇼콜라텔입니다. 진짜 돈을 갈아 넣은 음료이니 당연히 아무나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같은 상류층이나 장거리 상인 또한 자극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사들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쇼콜라트를 본 스페인 사람들은 음료의 붉은 빛을 보고 피와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와 유럽인들의 첫 만남은 1502년 아메리카를 탐험하던 콜럼버스의 마지막 항해 때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온두라스 인근 과나아 해안에서 마야 교역선 한 척을 만나는데요. 교역선엔 처음 보는 갈색콩이 가득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들고 스페인 함선 위로 올라왔는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 콜럼버스의 아들 페르디난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몬드가 저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모양이었다. 물건을 가지고 배에 올라오다 아몬드가 몇 알 떨어지자 다들 눈알이라도 빠진 것처럼 허리를 숙여 그걸 집었다. 정작 콜럼버스 본인은 이 콩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진짜 만남은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공격하면서였습니다. 그가 궁정에서 마주한 것이 바로 붉은색 음료 쇼콜라텔이었죠. 물론 유럽인들이 이 음료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니카라과에서 1년 넘게 거주했던 이탈리아 여행가 지로라모 벤토니는 인간이 마실 음료가 아니고 돼지에게 적합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현지에 정착한 스페인 사람들은 이 음료를 마게조에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 요리사를 고용하면서 입맛이 들여져 이 음료에 적응한 상태였는데요. 감미료로 쓰던 꿀은 설탕으로, 매운맛을 내던 고추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후추와 계피로 대체하면서 달콤한 초콜릿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콜릿은 17세기 말까지 스페인 사람들만의 사치품으로 소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 재판에서 이 초콜릿이 제공되었다는 것인데요. 재판관과 피고 모두에게 제공됐고 공개적인 고문과 처형장에서도 초콜릿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초콜릿 맛이 개선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페인을 넘어 점차 유럽으로 퍼져나가자 17세기 브라질 동부해안에 정착한 포르투갈 사람들은 카카오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장 먼저 비밀이 새어나간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레시피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토스카나 대공국 코시모 3세의 저택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볶은 카카오에 자스민 향기를 입히고 설탕과 바닐라를 넣은 다음 여기에 용연향을 갈아 넣었습니다. 용연향은 향유고래의 장에서 만들어져 토해진 분비물로 사실상 토스카나 왕실은 향유고래 토사물을 넣은 초콜릿을 마신 셈이죠. 다만 용연향이 단순한 고래 토사물인 건 아닙니다. 바다에 떠다니며 오랜 시간 숙성되면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물질로 변하고 향이 오래 지속되는 성질이 있어서 금가격에 거래되던 최고급 향료였죠.
토스카나 왕실이 이걸 초콜릿에 갈아 넣은 건 가뜩이나 비싼 초콜릿을 아주 비싼 사치품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초콜릿 문화는 곧 프랑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 2명이 루이 13세의 주방으로 옮겨가면서 카카오와 커피, 차가 프랑스에 도착했고, 루이 14세가 스페인 공주 마리아 테레사와 결혼하면서 마침내 초콜릿을 마시는 문화가 베르사유에 퍼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은 1650년대 말부터 초콜릿 하우스란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상류층이 모여 초콜릿을 마시던 사교적인 장소였는데요. 그런데 1660년 옥스퍼드 인근에 문을 연 한 초콜릿 하우스의 전단지를 보면 엄청난 과대 광고를 적어놨습니다. 초콜릿을 마시면 결핵과 폐병을 치료, 독소 배출, 입냄새 제거, 그리고 뚱뚱한 사람을 날씬하게 만들며 여성들의 불임을 치료한다고 적혀 있었죠. 초콜릿을 무슨 불로장생 만병통치약처럼 팔아제낀 겁니다. 1661년 영국 해군성 고위 행정관을 지낸 세뮤얼 피프스의 일기를 보면 초콜릿의 또 다른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인과 초콜릿을 마시며 해장했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초콜릿 해장 기록이었죠. 스페인 식민지에서는 초콜릿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620년대 베르다니노 데 살라사르주교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한 마을에 부임했는데 이곳에서 미사 중 여신도들이 초콜릿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미사 중 음료를 마시는 건 신성모독이라며 금지령을 내렸죠. 그러자 여신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겠다며 헌금까지 끊었고, 그럼에도 주교가 뜻을 굽히지 않자 사건은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부인이 사무관을 통해 독이 든 초콜릿 한 잔을 들려보내 주교에게 먹인 것입니다. 그는 이후 병이 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690년대 과테말라에서는 초콜릿 때문에 부인을 고발한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후안 데 푸엔테스란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마녀로 고발한 것인데, 그는 증거로 부인은 침대에서 늦도록 자고 나는 부엌에서 초콜릿을 끓여 부인 침대로 가져갔다,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부인이 남편을 부려 침대에서 초콜릿을 즐기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으니 분명 마법을 부린 것이라는 논리였죠. 지금 들으면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 같지만 당시 식민지 사회에선 초콜릿 먹는 여자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존재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빈둥거리는 나쁜 행실과 연결짓거나, 식민지에서 초콜릿은 보통 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술과 독살의 매개체로 생각되었습니다. 초콜릿은 18세기에 들어서며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단맛인데요. 이전에 아즈텍 사람들이 꿀을 감미료로 넣던 것을 스페인 사람들이 구하기 쉬운 설탕으로 대체했는데, 이 사소한 레시피 수정이 초콜릿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7세기 말부터 카리브해와 신대륙에서 원주민과 흑인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일명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된 사탕수수 설탕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콤하고 쌉쌀한 음료였던 초콜릿은 18세기에 들면서 유럽 상류층이 즐기는 달콤한 음료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앞에서 봤던 브라질 카카오 농장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카카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농장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곳의 가톨릭 예수회는 처음엔 원주민인 투피족을 투입시켜 농장을 굴렸지만 정글에 익숙한 이들은 금방 도망쳤고, 결국 18세기 아프리카 노예들을 농장에 투입시켰습니다. 농장주들에게 카카오는 끔찍할 정도로 효율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처리 과정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성인 노예들 외에 어린이, 임산부, 노인들에게도 시킬 일이 많았죠. 카카오 농장은 걸음마를 뗀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노예의 노동력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대서양으로 간 노예 교역의 약 10%가 브라질 카카오 농장에 투입됩니다. 한편 이렇게 300년간 음료로 즐기던 초콜릿은 마침내 1847년 고체로 변신합니다. 영국의 한 회사가 카카오에 설탕과 카카오 버터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굳히는 데 성공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깨물어 먹는 초콜릿바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고체 초콜릿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운반이나 보관용 거친 형태로 존재했고, 쓴맛이 강하고 씹어먹기에는 단단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초콜릿은 부드러운 형태로 진화한 것이죠. 19세기 영국 초콜릿 업계에는 한 가지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1850년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공산품의 순도를 조사했는데, 이때 초콜릿을 분석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표본에서 벽돌가루와 붉은 오커라고 불리는 산화철 염료가 발견됩니다.
벽돌가루는 양을 부풀리기 위해, 붉은 염료는 색을 진하게 보이려고 넣은 것이었죠. 사실상 시중에 팔리는 초콜릿의 절반은 가짜였습니다. 이 폭로의 충격은 컸습니다. 초콜릿 외에도 빵, 우유, 차, 커피 등 다양한 식품들에서 비슷한 이물질 혼입을 무더기로 찾아냈죠. 결국 이 미친 사기극에 경악한 영국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식품안전법에 뼈대가 세워집니다. 1880년대 들어 노예무역이 폐지되자 카카오 농장은 브라질과 카리브해에서 서아프리카로 이동합니다. 노예선이 대서양을 건널 수 없으니 노예 공급처에 카카오 농장을 만든 것이죠. 1910년엔 포르투갈령 상투메 섬이 세계 최대 카카오 수출지로 등극했고 3년 뒤엔 영국령 골드코스트, 지금의 가나가 1위로 등극합니다. 이후 1986년 브라질의 카카오 나무들이 병충해로 괴멸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카카오 생산은 서아프리카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노예무역이 멈추고 한 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노예제도는 자취를 감췄다기보다 장소와 형태만 바꾼 채 계속된 것입니다. 한편 착취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카카오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두 나라 카카오 농장에서 약 156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초콜릿 한 조각에는 아즈텍의 미조 카카오 콩부터 토스카나의 향유고래, 런던의 벽돌가루, 그리고 지금 서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까지 약 500년에 걸친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